강민혁 대표의 손끝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거대한 스크린에 떠오른 아름테크의 새로운 인공지능 칩. 코어 제네시스는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투자자들과 기자들의 감탄 섞인 탄성이 장내를 가득 메웠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단상에 서서 미래를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모든 이의 시선은 오직 그에게만 쏟아졌다. 성공적인 발표회를 마친 후 강민혁은 쏟아지는 축하 인사를 받으며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박상훈 부사장이 함께했다. 박상훈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해온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아름테크의 창립 멤버였다. 민혁아, 오늘 정말 대단했어. 이제 우리도 대기업 반열에 오르는 건 시간 문제겠군. 박상훈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혁은 그를 보며 고마운 마음을 담아 웃었다. 그 시각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그의 집에서는 아내 서유진이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연회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사람이었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 특별한 경력도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강민혁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안식처였다. TV 화면 속에서 남편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며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행복은 남편의 성공에 있었다. 늦은 밤 피곤한 기색으로 집에 돌아온 강민혁을 서유진이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맞이했다. 그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오늘 발표해봤어. 당신이 응원해준 덕분에 잘 끝났어. 유진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었다. 당신은 언제나 최고예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당신의 건강이 제게는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민혁의 하루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유진은 남편이 가져온 발표회 관련 자료들을 무심코 넘겨보다가 문득 한 페이지에서 시선을 멈췄다. 복잡한 재무제표와 시장 분석 데이터 사이에서 그녀는 아주 미세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여보, 이 부분 말이에요. 3분기 해외 매출 예상치가 다른 보고서랑 약간 다른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그녀의 지적에 민혁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아, 그건 사소한 오타일 거야. 전문가들이 몇 번이나 검토한 자료인데 걱정 마. 그는 아내가 사업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료를 덮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음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남편이 짊어진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깊은 우려를 강민혁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에게 아내는 지켜줘야 할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한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태아그룹의 회장실에서는 최진석 회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름테크의 발표회 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강민혁, 젊은 놈이 제법이군. 하지만 너무 빨리 나는 새는 날개가 부러지기 마련이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수십 년간 무자비한 방식으로 경쟁자들을 집어삼키며 지금의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었다. 최진석의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의 협력자도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최진석은 만족스러운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 사업은 정정당당한 경쟁이 아니라 먹고 먹히는 전쟁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포식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 아름테크의 혁신적인 기술은 그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차게 회사로 출근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박상훈이 준비해놓은 보고서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상훈아, 어제 자네가 늦게까지 고생이 많았네. 정말 고맙다.
민혁의 칭찬에 박상우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 회사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우리는 가족이잖나. 그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검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박상우는 누구보다 강민혁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그늘에 가려진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최진석 회장이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왔을 때 그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친구를 배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를 애써 외면하며 오직 성공에 대한 갈증만을 생각했다. 태아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자신의 내부 정보가 합쳐지면 아름테크를 손에 넣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다. 서유주는 남편을 출근시킨 후 집안을 정리하다가 어젯밤 보았던 재무자료가 마음에 걸려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그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오랜 시간 가계부를 꼼꼼히 정리하며 숫자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러 보고서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대조해보기 시작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에서 실마리를 찾아내듯 그녀는 끈기 있게 파고들었다. 몇 시간을 몰두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문제의 근원을 찾아냈다. 그것은 단순한 오타가 아니었다. 특정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비용이 다른 장부에서는 누락되거나 축소되어 기록되어 있었다. 그 차액은 크지 않았지만 여러 분기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망설였다. 이제 막 큰 성공을 거두고 기뻐하는 남편에게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발견이 그저 기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전문가들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자신이 발견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결국 그녀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혼자서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조용한 방역은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되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최진석 회장은 박상훈으로부터 아름테크의 내부 기밀 자료를 꾸준히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강민혁의 다음 계획, 재무상태, 기술개발 현황 등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는 듯했다. 좋아, 이제 슬슬 미끼를 던져볼까. 증권계 아름테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를 조금씩 흘려라.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내부에서 새어나온 정보인 것처럼. 그의 지시는 치밀하고 잔인했다. 최진석은 주가를 흔들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뒤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타를 날릴 계획이었다. 그는 강민혁의 자신감과 자부심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지켜보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그에게는 젊고 유능한 경쟁자를 짓밟는 것 자체가 하나의 쾌락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세상을 조종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강민혁은 시장에 떠도는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것을 신기술에 대한 시장의 일시적인 의구심 정도로만 여겼다. 그는 자신의 기술력과 회사의 비전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강했다. 박상우는 그의 옆에서 교묘하게 그를 안심시켰다. 걱정 말게. 성공한 기업은 언제나 이런 성장통을 겪는 법이야. 우리가 기술력으로 증명해 보이면 모든 루머는 사라질 걸세. 그의 위로에 강민혁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저녁 식사 시간 유진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회사 재무팀의 분위기에 대해 물었다. 여보, 혹시 회사 회계팀에 새로운 사람은 없나요? 아니면 요즘 힘들어하는 직원은요? 민혁은 아내의 뜬금없는 질문에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글쎄, 다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물어봐? 유진은 적당히 얼버무렸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다들 고생이 많으시니까요. 그녀는 남편의 세계에 더 깊이 개입하는 것을 주저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점점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남편이 잠든 후에 서재로 들어가 아름테크에 공개된 재무 정보와 관련 기사들을 모두 찾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고 연결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주부의 온화함이 아닌 진실을 파헤치려는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며칠 후 주식시장에서 아름테크에 대한 악성 루머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익명의 보고서가 유포되었고 그 내용은 놀랍게도 유진이 발견했던 재무제표의 불일치 부분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과장하여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강민혁과 아름테크는 순식간에 위기에 직면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자신을 겨냥한 조직적인 공격임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하지만 공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집요했다. 언론은 연일 의혹을 부풀렸고 투자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평온했던 아름테크라는 배는 거대한 폭풍우를 만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강민혁은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 앞에서 그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적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다. 서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여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재무자료의 이상한 점 기억하세요? 아마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진지한 목소리에 강민혁은 처음으로 아내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 평온한 눈빛 속에 숨겨진 강인함과 지혜를 그는 이제야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다. 서유진의 차분한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강민혁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아내가 가리키는 숫자의 흐름은 분명 비정상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의 흔적이었다. 이걸 어떻게 당신이... 그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간신히 물었다. 유진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중요한 건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아니에요. 지금 회사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에 차가운 비수처럼 박혔다. 다음 날 새벽 강민혁의 불안한 예감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덮쳐왔다. 인터넷 뉴스 속보로 아름테크 핵심 기술 코어 제네시스 설계도 유출 의혹이라는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떴다. 기사에는 코어 제네시스의 핵심 로직 일부가 포함된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고 그 자료의 최종 목적지가 경쟁사인 테아그룹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것은 회사의 존립을 뒤흔드는 최악의 사태였다. 설상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아름테크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는 공식 발표가 뒤따랐다. 혐의는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지난 며칠간 증권가를 떠돌던 악성 루머가 이제 정부기관의 칼날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민혁은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지만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이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퍼부었고 직원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무실로 들어왔지만 그곳 역시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수십 통의 전화가 빗발쳤고 주주들의 항의와 투자자들의 문의가 폭주했다. 모니터에 떠있는 주가 그래프는 절벽처럼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보안팀을 호출하여 기술 유출 경로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내부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모든 임직원의 최근 한 달간의 서버 접속 기록을 전부 가져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늘게 떨렸다. 그는 믿었던 동료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 의심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처럼 퍼져나갔다. 박상훈 부사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미녀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는 진심으로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듯 보였다. 강민혁은 잠시나마 친구의 모습에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서유진이 했던 아주 가까운 곳이라는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박상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반드시 찾아낼 거야.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몇 시간 동안 이어진 필사적인 추적 끝에 보안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보고서를 들고 왔다. 유출된 데이터 패킷의 최종 출발지는 외부 서버를 여러 번 경유하도록 위장되어 있었지만 최초의 내부 접속 기록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민혁은 보고서를 받아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이름, 박상훈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상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청은망은의 무게추를 단 것처럼 무거웠다. 박상훈은 태연하게 임원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회의를 중단시키고 싸늘하게 말했다. 다들 잠시 자리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박 부사장과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험악한 분위기에 임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굳은 얼굴로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강민혁은 박상훈의 책상 위로 보고서를 내던졌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박상훈은 보고서를 한번 훑어보더니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예상대로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결국 알아냈군. 생각보다 빠르네. 그의 태연한 태도에 강민혁은 이성을 잃고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왜? 박상훈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세월 언제나 내 그늘에 가려져 있던 세월 말인가. 강민혁 대표님의 위대한 성공 신화에 들러리나 서던 시간. 그의 눈에는 질투와 열등감으로 뒤엉킨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난 단지 내 몫을 찾으려고 한 것뿐이야. 너는 너무 이상적이었어, 미녀가. 이 바닥은 그렇게 순진한 놈이 살아남는 곳이 아니라고. 그는 자신의 배신을 정당화하며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강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적의 공격보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 그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다. 박상훈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한번 쳐다본 뒤 사무실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진석 회장의 사람들이 그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다. 아름테크의 심장은 그렇게 멈춰버렸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가장 믿었던 부사장이 회사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은 아름테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주주들은 주식을 내던졌고 협력업체들은 거래 중단을 통보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일격이 날아들었다. 주거래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회사의 자금줄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이다. 강민혁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쏟아지는 이메일도 열어보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고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아름테크의 사옥은 유령의 집처럼 스산한 침묵에 잠겼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는 생각했다.
희망도 미래도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그는 몽유병 환자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서유진이 말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의 잿빛 얼굴과 텅 빈 눈동자를 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다가가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남편을 힘껏 부축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 기대어 강민혁은 어린아이처럼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 속에는 배신에 대한 분노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절망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남편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지만 지금은 자신이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다. 남편이 쓰러진 지금 가정을 지키고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비장한 결의로 빛나기 시작했다. 남편의 눈물이 그녀의 옷깃을 적시는 동안 그녀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상이 보기엔 모든 것이 끝난 듯했지만 그녀에게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강민혁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그는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한때 그의 왕국이었던 아름테크는 이제 채권단과 법정관리인이 점령한 폐허가 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낮에는 커튼을 모두 내린 어두운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고 밤에는 쓰디쓴 술로 자신의 무력함과 배신감의 상처를 달랬다. 그의 눈빛에서는 과거의 총기와 열정이 모두 사라지고 깊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세상은 냉정했다. 그가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찬사를 보내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다. 한때는 형님 동생 하던 사업 파트너들은 이제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가끔 연락이 오는 것은 그에게 빌려준 돈을 독촉하거나 그와의 관계를 부인하려는 내용뿐이었다. 언론은 그를 시대의 풍문하에서 하루아침에 탐욕스러운 실패자로 몰아쓰며 온갖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다. 서유진은 묵묵히 남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침실로 옮기고 그의 곁에서 밤을 새우며 혹시라도 그가 끔찍한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그녀는 남편을 위로하려 했지만 어떤 말도 그의 깊은 절망에는 닿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스스로 일어서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어느 날 새벽 잠든 남편의 얼굴에 드리운 고통의 그림자를 보며 유진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남편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아름테크 관련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것들은 이제 휴지 조각에 불과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남편의 책상에 앉아 밤을 새워가며 서류들을 하나하나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작업은 체계적이고 집요했다.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록 프로젝트 보고서, 내부 감사 자료, 심지어는 언론 보도 스크랩까지. 그녀는 모든 정보를 종류별 날짜별로 정리했다. 전문가가 보기에는 무모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숫자의 흐름과 단어의 행간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찾고 있었다. 강민혁은 아내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절망 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그는 아내가 그저 집안일을 하거나 자신을 간호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유진 역시 남편에게 자신의 계획을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고 헛된 희망으로 그를 2번 죽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특히 박상훈이 관여했던 프로젝트와 그가 결제한 서류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남편은 친구를 너무나도 굳게 믿었기에 그와 관련된 서류들은 거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유진은 그 신뢰의 이면에 감춰진 배신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박상훈의 개인적인 재무 상태, 그의 가족 관계, 그리고 그가 최근에 만난 사람들에 대한 정보까지 인터넷을 통해 샅샅이 훑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그녀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박상훈이 주도했던 몇몇 해외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았고 그 비용 처리 과정이 불투명했다. 또한 그가 배신하기 몇 달 전부터 그의 아내 명의로 거액의 부동산이 매입된 사실도 확인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최진석 회장과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유진은 거실과 서재를 오가며 이중 생활을 했다.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하고 헌신적인 아내였지만 그가 잠든 밤이면 그녀는 날카로운 분석가로 변신했다. 그녀는 작은 방 하나를 자신만의 작전실로 만들었다. 벽에는 각종 자료와 연결 관계를 표시한 도표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 방은 절망에 맞서는 그녀의 처절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민혁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이제 환청과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박상훈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회사가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꿈속에서 반복되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졌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떠나지 않는 것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아직 내 곁에 있는 거야? 다 끝났는데. 나 같은 실패자 옆에 있어봐야 당신 인생만 불행해져. 그의 자조적인 말에 유진은 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저는 당신의 성공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강민혁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당신이 성공했을 때도 제 남편이었고 지금도 제 남편이에요. 저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신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그의 다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여전히 일어설 힘이 없었지만 아내의 존재가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사실만은 희미하게나마 인지했다. 유진은 자신의 조사가 한계에 부딪혔음을 느꼈다. 그녀가 가진 정보는 대부분 정황 증거일 뿐 최진석 회장의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더 깊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그들을 믿어줄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막막함에 잠시 숨을 골랐지만 결코 포기하지는 않았다.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면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름테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박상훈에게 밉보여 좌천되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분명 억울함을 품고 있거나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의 SNS와 과거 인터뷰 기사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그들의 성향과 현재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망망대해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그녀는 한 인터넷 주식 포럼에서 익명의 게시글 하나를 발견했다. 그 글은 아름테크 사태가 터지기 몇 주 전에 작성된 것으로 회사의 특정 해외 법인 재무구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글쓴이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고 전문적이었다. 유진이 의심했던 바로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글을 쓴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그 익명의 아이디가 과거에 썼던 모든 글들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과거 아름테크의 재무분석팀에서 일했던 이동건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서를 찾아냈다. 기록을 확인해보니 그는 박상훈이 부사장으로 승진한 직후
권고사직 형태로 회사를 떠난 사람이었다. 유진은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는 어쩌면 이 거대한 퍼즐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될지도 몰랐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방역이 마침내 나아갈 방향을 찾은 순간이었다. 이동건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그는 아름테크를 떠난 후 금융계를 완전히 떠난 듯했다. 과거 동료들의 연락처는 모두 끊겼고 그가 살던 오피스텔은 이미 다른 주인이 살고 있었다. 서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썼던 글들을 분석하며 그의 성향과 관심사를 파악했다. 그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곤 했고 낡은 LP판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 유진은 그가 자주 언급했던 동네의 낡은 상가들을 중심으로 탐문을 시작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수소문 끝에 그녀는 마침내 한 음반 가게 주인으로부터 그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곳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손에는 자신이 밤새 정리한 자료들이 담긴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고요서사라는 이름의 작은 책방은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한적한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동건은 낡은 스웨터 차림으로 먼지 쌓인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금융가의 날카로운 분석가라기보다는 세상새 무관심한 은둔자에 가까워 보였다. 서유진을 본 그의 첫 반응은 경계심 그 자체였다. 책을 사러 오신 게 아니라면 돌아가 주시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일에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유진은 그의 차가운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가져온 파일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동건 씨가 과거에 쓰셨던 글을 읽었습니다. 아름테크의 재무 구조에 대해 경고하셨더군요. 당신이 옳았어요. 이동건은 파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비웃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세상은 옳은 사람이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곳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냉소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힘이 없어요. 돈도 백도 없죠. 하지만 저는 제 남편과 제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들을 이대로 둘 수 없어요. 이동건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는 파일의 첫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그녀가 발견한 재무제표의 불일치 부분과 자금의 흐름에 대한 그녀 나름의 추론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 숫자들 뭔가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동건은 마지못해 그녀의 자료를 훑어보았다. 처음에는 지루한 표정이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전문적이지는 않았지만 핵심을 꿰뚫는 놀라운 직관력이 있었다. 특히 여러 개의 해외 법인을 통해 자금이 아주 조금씩 규칙적인 패턴을 그리며 이동하는 부분을 지적한 대목에서 그는 숨을 멈췄다. 이것은 전문가들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고도로 지능적인 자금 세탁의 흔적이었다. 이걸 당신이 혼자서 찾아냈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 대신 경이로움이 묻어나왔다. 유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복잡한 자수작품을 놓는 것을 좋아해요. 수천 수만 개의 실이 얽혀 있어도 결국에는 일정한 규칙과 흐름이 있거든요.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설명에 이동건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을 숫자와 씨름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유진의 자료에 몰두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진이 찾아낸 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켜고 유진이 제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역추적을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춤을 추었고 모니터에는 복잡한 코드와 숫자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책방의 낡은 공간은 순식간에 치열한 전쟁터로 변했다. 마침내 동이터 올 무렵 이동건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찾았어요, 유령을.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조세핀 안처인 케이맨 제도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한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 떠 있었다. 블루밍 에쿼티 파트너스. 이 회사는 지난 6개월간 아름테크의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며 주가를 교란시킨 주범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유령 회사의 자금 출처였다. 이동건의 추적 결과 그 자금의 일부가 태아그룹의 해외 자회사 중 한 곳에서 흘러 들어온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연결고리는 매우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유출과 내부자 거래를 넘어 거대 자본이 동원된 조직적인 기업 사냥이었음이 명백해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유진은 모니터에 떠있는 증거들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막연한 의심이 이제는 단단한 확신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적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이동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동건 씨,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함께 해주시겠어요? 이동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저 역시 그들에게 빼앗긴 제 인생을 되찾아야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무기력함 대신 뜨거운 복수심과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숨어버렸던 천재 분석가는 억울하게 무너진 한 남자의 아내를 통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은 것이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이제 그들은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되었다. 블루밍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유령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 배후에 있는 태아그룹 최진석 회장의 검은 야욕을 만천에 드러내는 것. 하지만 상대는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거대 권력이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싸움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을 경험했고 이제 그녀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다. 오직 되찾아야 할 것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바닷가 마을을 떠나기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저 곧 돌아갈게요.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말아요. 아주 작은 빛이지만 제가 찾은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강민혁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확신이 그의 텅 빈 마음에 아주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어쩌면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서유진은 남편의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을 보고 안도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작은 희망이 그의 텅 빈 마음에 닿았던 것일까. 그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더 이상 술을 찾지는 않았다. 유진은 그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평소처럼 식사를 차리고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고 남편의 안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녀는 이동건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음 계획을 논의했다. 이동건은 그들의 증거가 아직 결정적이지 않다고 경고했다. 블루밍 에쿼티와 태아그룹 사이의 자금 흐름은 매우 정교하게 세탁되어 있습니다. 최진석 회장은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수십 개의 차명 계좌와 유령 회사를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는 법정에서 그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진석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담긴 내부 문서나 이메일 혹은 자금 이체를 승인한 기록 같은 스모킹 건이었다. 하지만 철옹성 같은 태아그룹의 보안망을 뚫고
그런 정보를 빼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때 이동건이 조심스럽게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다. 혹시 닉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닉스는 몇 년 전 금융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천재적인 화이트햇 해커의 닉네임이었다. 그녀는 태아그룹 계열사의 부당 내부 거래 사실을 폭로하여 정의를 구현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최진석 회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녀의 신상을 털었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켰다. 그 이후 닉스는 디지털 세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본명은 하지원이었다. 하지원 씨는 아마 최진석 회장에게 가장 큰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녀의 실력이라면 태하의 방화벽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를 찾는 것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최 회장이 그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생각하면 아마 지옥 같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동건의 목소리에는 동정과 우려가 섞여 있었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하지원을 만나야만 했다. 하지원을 찾는 과정은 이동건을 찾을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우고 살고 있었다. 유진과 동건은 밤을 새워가며 그녀가 남긴 희미한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했다. 마침내 그들은 그녀가 한 컴퓨터 수리점에서 가명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유진은 그녀를 무작정 찾아가기보다 그녀만이 알아볼 수 있는 신호를 보내기로 했다. 유진은 고장난 구형 노트북을 들고 하지원이 일하는 컴퓨터 수리점을 찾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수리를 맡기며 노트북 바탕화면에 닉스 시절 그녀가 사용했던 심볼과 함께 정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문구가 담긴 텍스트 파일을 남겨두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의 진심이 닿기를 바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며칠 후 유진은 공중전화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잔뜩 경계심에 찬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죠? 나한테 뭘 원해요? 하지원이었다. 유진은 차분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름테크 사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최진석 회장의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지원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다. 난 상관없는 일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는 끊겼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지원의 마음속에 분명 작은 불씨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접선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이동건이 직접 나섰다. 그는 과거 닉스의 팬이었음을 밝히며 그녀의 용기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유진과 함께 찾아낸 블루밍 에쿼티 관련 자료들을 암호화된 파일로 그녀에게 전달했다. 진실을 직접 보고 판단해달라는 의미였다. 며칠이 지났을까 하지원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강의 다리 밑이었다. 어둠 속에 나타난 하지원은 깡마르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 자료, 진짜군요. 그 악마 같은 인간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로 떨렸다. 하지만 난 당신들을 도울 수 없어요. 거울 수 없어요. 그놈이 내 가족들을 어떻게 위협했는지 당신들은 몰라.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 유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하지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원 씨의 고통을 제가 전부 이해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도 지금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제 남편은 망가졌고 제 가정은 파괴되었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최진석 같은 사람들은 영원히 승리할 거예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겠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두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유진의 진심 어린 설득과 이동건이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 앞에서 하지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최진석을 향한 복수심과 또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았지만 눈앞에 이 평범해 보이는 주부의 강인한 의지가 그녀의 잊고 있던 용기를 자극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내 안전은 내가 책임져요. 그리고 이번 일이 끝나면 나는 다시 유령처럼 사라질 겁니다.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게. 유진과 동건은 기꺼이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억울하게 무너진 기업가의 아내 세상에서 잊혀진 천재 분석가, 그리고 과거를 지우고 숨어 살던 천재 해커. 세상이 버린 3명의 이방인이 최강의 권력에 맞서기 위한 비밀 동맹을 결성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동건의 책방을 임시 아지트로 삼았다. 낮에는 평범한 책방이었지만 밤이 되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비밀 작전실로 변했다. 하지원은 최첨단 장비들을 조립하여 태아그룹의 서버에 침투할 준비를 시작했고, 이동건은 자금 흐름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여 공격할 지점을 찾았다. 그리고 서유진은 이 모든 작전을 총괄하며 그들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도록 지휘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꿈꾸는 이들의 조용한 리더였다. 고요서사 책방의 셔터가 내려간 깊은 밤 3명의 그림자가 낡은 책상 주위에 모였다. 중앙에 앉은 서유진이 작전의 개요를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흔들림 없는 힘이 있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최진석 회장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고 섣부른 행동이에요. 대신 우리는 그들의 견고한 성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 겁니다. 의심이라는 균열을요. 그녀는 벽에 붙여놓은 인물 관계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배신자 박상훈의 사진이 있었다. 최진석에게 박상훈은 이제 목적을 달성한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장기말에 불과해요. 반대로 박상훈에게 최진석은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동아줄이자 동시에 자신을 제거할 수도 있는 가장 큰 위협이죠. 우리는 이 불안한 관계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한 증거 폭로가 아닌 적의 내부를 심리적으로 흔드는 것이었다. 계획은 치밀했다. 하지원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몇 년 전 자신이 만들어 두었던 여러 개의 휴면 계정과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완벽하게 숨겼다. 그녀의 목표는 태아그룹의 철벽 같은 메인 서버가 아니었다. 대신 보안이 비교적 허술한 자회사 중 한 곳의 홍보팀 직원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거대한 성이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개구멍과도 같았다. 다음은 이동건의 차례였다. 그는 블루밍 에쿼티 파트너스의 정체를 숨긴 채 그들의 비정상적인 주식거래 패턴만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누가 봐도 전문가의 솜씨였지만 의도적으로 몇 가지 결정적인 정보는 누락했다. 마치 내부 고발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일부 정보만을 어렵게 빼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거래의 최종 수혜자가 박상훈 개인일 수도 있다는 암시를 교묘하게 흘렸다. 마지막으로 서유진이 나섰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고 정의감 넘치기로 소문난 한 경제부 기자를 선택했다. 그녀는 그 기자의 성향 과거 기사들, 심지어는 사소한 습관까지 분석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방법을 연구했다. 그리고 하지원이 확보한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이동건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 기자에게 익명으로 발송했다. 발송 시간은 기자가 한창 다음 날 기사를 고민하고 있을 새벽 2시였다. 며칠간의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들의 미끼를 기자가 물지 아니면 무시해버릴지 알 수 없었다. 강민혁은 아내가 며칠째
밤늦게까지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묻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결의를 보았고 그저 묵묵히 그녀를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마침내 한 유력 일간지에 경제면 한 구석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아름테크 사태의 숨은 작전 세력 유령 펀드 BP 의혹이라는 제목이었다. BP는 블루밍 에쿼티 파트너스의 약자였다. 기사는 그들이 보낸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았다. 금융계는 즉각 반응했다. 아름테크 사태가 단순한 내부 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첫 번째 공식적인 문제 제기였다. 태아그룹 최진석 회장의 집무실에는 냉랭한 분노가 감돌았다. 그는 신문을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쥐새끼 한 마리가 감히 내 정원에 구멍을 파. 그는 즉시 박상훈을 호출했다. 박상훈은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왔다. 그는 기사의 내용이 너무나도 정확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최진석은 박상훈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다. 자네 짓인가? 아니면 자네 쪽에서 정보가 샌 건가? 꼬리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박상훈은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했다. 회장님, 절대 아닙니다. 저는 입도 뻥끗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진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박상훈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그에게 박상훈은 그저 유용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의 기사를 쓴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의 출처를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그의 오만한 얼굴에는 작은 소요에 대한 짜증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방역의 서막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박상훈은 회장실을 나온 뒤에도 두려움에 몸을 떨어야 했다. 최진석의 눈빛은 마치 자신을 잠재적인 배신자 혹은 처리해야 할 폐기물로 보는 듯했다.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만약 최 회장이 나를 버리기로 결심한다면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고 꼬리를 자르려 한다면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유진이 의도했던 대로 의심의 씨앗은 그의 마음속에서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고요서사 책방에서 세 사람은 태아그룹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태아 측은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기사는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겉보기에는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이 막힌 것처럼 보였다. 이동건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대로 묻혀버리는 건 아닐까요? 하지원 역시 불안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서유진은 침착했다. 그녀는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플레이어처럼 전체적인 판세를 읽고 있었다. 아니요. 우리의 계획은 성공했어요. 보세요. 최진석은 지금 자신에게 쏠린 의심을 박상훈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박상훈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기 시작했죠. 사자, 우리 안에 토끼 한 마리를 던져 넣은 것과 같아요. 이제 그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경계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음 수를 내다보고 있었다. 첫 번째 총성은 울렸고 이제 적들은 혼란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었다. 서유진의 예상대로 첫 번째 공격 이후 박상훈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는 최진석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하지원은 그의 사무실 컴퓨터와 개인 휴대폰에 몰래 심어놓은 스파이웨어를 통해 그의 모든 통화와 메시지를 감시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와 비밀리에 접촉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다. 적의 진영에 생긴 균열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서유진은 지금이 박상훈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동건, 하지원과 함께 더욱 대담하고 정교한 다음 단계의 작전을 계획했다.
그것은 박상훈의 탐욕과 공포심을 동시에 자극하여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드는 심리적인 함정이었다. 사람은 극도의 공포에 몰리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요. 오직 생존 본능에만 의지하게 되죠. 우리는 그 본능을 이용할 겁니다.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작전의 핵심은 하지원의 해킹 실력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태아그룹 내부 서버에 가장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마침내 그녀는 최진석 회장의 비서실장과 법무팀장만이 접근할 수 있는 보안 폴더에 침투하는데 성공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실제 내부 보고서 양식을 빼내는데 성공했다. 이제 그들은 진짜와 거의 구별이 불가능한 가짜 문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동건은 이 가짜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만들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아름테크 사태 관련 잠재적 법률 리스크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모든 책임을 박상훈에게 전가하고 그를 횡령 및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몰아갈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담고 있었다. 또한 박상훈을 정리한 후 그의 몫으로 약속했던 성공 보수를 회수하는 방안까지 언급되어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미끼는 보고서의 마지막에 있었다. 참고 자료라는 항목 아래에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이동건은 이 계좌가 마치 최진석 회장의 비자금이 숨겨진 곳인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임시 암호를 함께 기재했다. 물론 그 계좌와 암호는 모두 하지원이 만들어낸 가짜였다. 그 계좌는 박상훈이라는 물고기를 낚기 위해 던져진 달콤한 낚싯바늘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가짜 보고서를 박상훈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하지원은 자신이 확보했던 자회사 홍보팀 직원의 이메일을 다시 이용했다. 그녀는 비서실장의 이메일 주소를 완벽하게 위조하여 마치 비서실장이 법무팀장에게 보내는 메일을 실수로 그 홍보팀 직원에게 잘못 보낸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그 홍보팀 직원이 박상훈의 대학 후배라는 점을 이용하여 그가 이 사실을 박상훈에게 알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며칠 후 박상훈은 대학 후배로부터 조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선배님, 큰일 날 소리인 줄은 알지만 제가 이상한 메일을 받아서요. 그는 후배로부터 전달받은 이메일과 첨부된 보고서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가장 끔찍한 악몽 그 자체였다. 최진석 회장이 정말로 자신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배신감과 공포에 몸을 떨었다. 패닉에 빠진 그의 눈에 보고서 마지막의 비밀 계좌 번호가 들어왔다. 그의 머릿속에서 탐욕과 생존 본능이 뒤엉켰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최진석이 나를 배신했으니 나도 내 몫은 챙겨야겠어. 이 계좌에 있는 돈을 먼저 빼돌리면 해외로 도망쳐서 새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이미 서유진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대포폰을 이용해 스위스 은행의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하지원이 만들어 놓은 사이트는 실제 은행 사이트와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에 적혀있던 계좌번호와 임시 암호를 입력했다. 로그인에 성공하자 그의 눈앞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잔고가 찍혀 있었다. 그는 흥분으로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가 자금 이체를 시도하는 바로 그 순간 고요서사 책방의 모니터에는 경고등이 번쩍였다. 걸렸어요. 하지원의 외침에 이동건과 서유진이 모니터 앞으로 달려왔다. 화면에는 박상훈의 IP 주소 접속 시간, 그리고 그의 모든 키보드 입력 기록이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었다. 그가 가짜 계좌에 접속하고 자금을 빼돌리려 한 모든 행위가 빼도 박도 못할 디지털 증거로 기록된 것이다. 박상훈은 몇 번의 이체 시도가 실패하자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렸다.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을 꾸몄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자신은 최진석 회장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적에게 약점까지 잡힌 신세가 되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서유진은 모니터에 떠오른 증거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배신자는 스스로 무덤을 팠고 이제 그 증거는 최진석 회장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었다. 이동건은 서유진의 치밀한 전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적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판을 설계했다. 이제 왕을 잡으러 갈 시간이에요. 유진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어두운 책방 안에 울려 퍼졌다. 박상우는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진석 회장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정체불명의 적에게 속아 넘어갔는지 가짜 보고서와 비밀 계좌에 대해 모두 털어놓으며 용서를 빌었다. 그의 비참한 고백을 듣는 동안 최진석의 얼굴에서 짜증은 사라지고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섬뜩한 흥미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박상훈 같은 어리석은 자를 조종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뒤에서 자신의 방식을 흉내내어 판을 짜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다. 이것은 아름테크의 잔당이 벌이는 어설픈 복수극이 아니었다.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하며 자신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의 소행이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맹렬한 투쟁심을 느꼈다. 그놈들이 누구인지 당장 알아내. 내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해 땅속에 숨었든 하늘로 솟았든 반드시 내 앞에 끌고 와. 최진석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태아그룹의 막강한 정보팀과 보안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하지원이 남긴 희미한 디지털 흔적을 미친 듯이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지원은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잠적한 후였다. 적의 실체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찾을 수 없는 적에 대한 분노로 최진석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가장 비열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강민혁과 그의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는 언론사들을 총동원하여 강민혁을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서유진을 사치와 허영에 물든 악초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세상은 강민혁과 서유진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로 뒤덮였다. 강민혁이 회사 돈으로 비밀스러운 도박을 즐겼다는 거짓 증언이 나오고 서유진이 명품 쇼핑에 중독되어 남편을 압박했다는 조작된 사진들이 유포되었다. 심지어 그들의 과거를 왜곡하여 유진이 돈을 보고 민혁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꽃뱀이라는 식의 저급한 기사까지 등장했다. 세상의 모든 오물이 그들 부부에게 쏟아지는 듯했다. 고요서사 책방에 모인 세 사람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동건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고 하지원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잔인한 공격이었다. 특히 이 모든 일과 상관없이 묵묵히 가정을 지키려 했던 서유진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은 그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하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유진 씨? 서유진은 자신의 얼굴이 담긴 악의적인 기사를 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이 아닌 더욱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불타올랐다. 괜찮아요. 최진석이 이렇게 나올수록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두려워하는지가 증명될 뿐이에요. 그는 지금 적이 보이지 않으니 허공에다 마구총을 쏴대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최진석의 공격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압박을 가해왔다. 그는 이동건과 하지원의 신상까지 알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이동건이 운영하는 책방 주변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고, 하지원은 자신의 과거 은신처 근처에서 태아그룹의 차량을 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작전본부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공포가 그들을 덮쳐왔다. 바로 그때 몇 달간 절망의 유령처럼 지내던 강민혁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비난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아내가 온갖 더러운 거짓말에 희생양이 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그의 꺼져가던 영혼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는 면도를 하고 수트를 입고 그리고 마침내 아내의 작전실로 들어왔다. 그곳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는 숨을 멈췄다. 벽을 가득 메운 자료들 복잡한 관계도, 그리고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 그는 자신이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연약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내가 홀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깊은 부끄러움과 함께 무한한 존경심을 느꼈다. 유진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제부턴 나도 함께 싸우겠어. 강민혁의 합류는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아름테크의 CEO로서 회사의 내부 사정과 기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동건의 재무 분석을 도왔고 하지원에게 태아그룹이 노렸던 핵심 기술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그의 존재는 팀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다. 무너졌던 왕이 다시 일어서자 외로운 저항군들은 비로소 완전한 군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최진석의 광기 어린 공격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그는 오직 강민혁을 파괴하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그리고 훨씬 더 치명적인 함정이 파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서유진과 그녀의 팀은 언론의 광풍 속에서 더욱 은밀하고 대담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이제 최진석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무너뜨릴 마지막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들의 방역은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최진석 회장이 아름테크를 완전히 삼키기 위해 소집한 임시 주주총회장에는 비장한 공기가 감돌았다. 대부분의 소액 주주들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고, 채권단 대표들은 냉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선 최진석은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미 태아그룹의 임원들이 아름테크의 새로운 경영진인 것처럼 도열해 있었다. 강민혁은 주주총회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초췌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결의를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할 것이라 수군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아내 서유진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최진석이 마이크를 잡고 위선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아름테크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약탈자가 아닌 구원자로서 섰습니다. 무능한 경영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과거를 청산하고 태아그룹의 막강한 자본력과 경영 노하우로 아름테크를 다시 위대한 기업으로 재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연설에 일부 채권단들은 박수를 보냈다. 마침내 태아그룹의 아름테크 인수를 결정하는 마지막 안건이 상정되고 의장이 의사봉을 들어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주주총회장의 가장 뒷문에서 소박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의 한 여성이 조용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서유진이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만 접했던 강민혁의 아내가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최진석은 불쾌한 표정으로 경비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시오. 어디 신성한 주주총회장에서 행패야. 하지만 유진의 곁에는 이미 그녀의 변호사가 딱 붙어 있었다. 변호사는 의장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의장님, 제 의뢰인은 아름테크의 정식 주주로서 본 안건의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권리를 막을 명분이 없자 의장은 마지못해 발언을 허락했다. 서유진은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수백 개의 눈동자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에게 쏟아졌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먼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테크의 주주이자 강민혁 대표의 아내 서유진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장내를 조용히 휘어잡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진석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표 거대한 스크린에 이동건이 분석한 블루밍 에쿼티 파트너스의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복잡한 선과 숫자들이 어떻게 태아그룹의 자회사와 연결되어 아름테크의 주가를 조작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장내는 순식간의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진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 소리쳤다. 이 무슨 해괴한 날조란 말인가. 저런 쓰레기 같은 자료로 감히 나를 모함해. 하지만 유진의 방역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날조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크린이 바뀌고 박상훈이 가짜 비밀 계좌에 접속하려 했던 모든 기록과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최진석의 지시였음을 실토하는 녹음 파일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이제 상황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최진석은 거의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저놈이 저 배신자가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의 추한 모습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진은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최진석 회장님, 당신의 탐욕이 단지 아름테크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함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름테크의 코어 제네시스 기술이 반드시 필요했으니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에는 하지원이 목숨을 걸고 빼낸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다. 그것은 태아그룹의 방산 계열사가 불법적으로 무기 시스템을 수출한 계약서와 그 무기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 아름테크의 칩 기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보고서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거대한 범죄의 증거였다. 모든 것이 폭로되는 순간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외침이 뒤섞였다. 최진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제국이 이름도 몰랐던 한 평범한 주부의 손에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주주총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최진석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거인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아수라장이 된 총회장 한가운데서 서유진과 강민혁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고통 인내,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정의.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함께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고 마침내 눈부신 빛을 마주한 것이다. 운명의 반전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주주총회장의 아수라장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한 면은 최진석 회장이 수갑을 차고 검찰청으로 연행되는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재계의 황제 평범한 주부의 손에 무너지다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서유진이 폭로한 모든 진실이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세상의 여론은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최진석 회장의 불법 무기 거래와 비자금 조성 혐의는 연일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냈고 수사는 그룹 전체로 확대되었다. 수십 년간 그의 아래에서 부패를 저질러온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터져나오며 대한민국은 거대한 스캔들에 휩싸였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던 거인은 그렇게 허무하게 몰락했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최진석은 수십 년에 걸친 범죄 행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배신자 박상호는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감형을 받았지만 그 역시 친구를 배신한 대가를 감옥에서 치러야 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았다. 서유진과 그녀의 팀이 시작한 작은 날갯짓이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킨 것이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는 서유진에게 쏟아졌다. 언론은 그녀를 다윗을 이긴 골리앗, 조용한 영웅이라 칭하며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수많은 인터뷰와 방송 출연 요청이 쇄도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명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남편과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아내 서유진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동건은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다. 국내 최고의 금융회사들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바닷가의 작은 책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돈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는 가끔 유진과 민혁 부부에게 따뜻한 안부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세상의 불의에 맞설 용기를 준 그들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했다. 하지원은 약속대로 다시 유령처럼 사라졌다. 서유진은 그녀에게 거액의 성공 보수를 익명의 계좌로 보내주었다. 그녀가 세상에 다시는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원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짧았다. 두 분의 행복을 빕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고 믿겠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세상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로 남았다. 아름테크는 기적적으로 회생했다. 진실이 밝혀지자 떠났던 투자자들이 돌아왔고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도 이어졌다. 강민혁은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표이사직에 복귀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겸손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을 좇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신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강민혁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 서유진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유진아,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나는 당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곁에 두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니에요. 당신은 언제나 제게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아주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을 뿐이에요. 다음 날 열린 아름테크의 이사회에서 강민혁은 회사의 미래를 위한 중대 발표를 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총괄하는 최고 전략 책임자 CSO라는 직책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아내 서유진을 공식적으로 추천했다. 모든 이사들이 놀랐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보여준 놀라운 통찰력과 위기관리 능력은 이미 세상을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사들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다. 저를 높이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강민혁 대표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조언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테크를 돕겠습니다. 그녀는 권력이나 명예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자리는 언제나 남편의 곁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부부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가장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1년 후 아름테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강민혁과 서유진은 모든 것을 되찾은 그들의 집거실에서 창밖으로 내리는 평화로운 저녁 노을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그들에게는 따뜻하고 고요한 행복만이 남아 있었다. 가난했던 아내가 만들어낸 운명의 반전은 결국 돈이나 명예가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위대함을 증명하며 완성되었다.